요즘 젊은이들이 얘기하는 금수저셨구나. 혹시 뭐 아버님 덕을 본 거는 없습니까? 아마 그때 그런 것이 알려졌으면 아마 제가 목이 잘렸을 것 같습니다만 우리 쪽에서는 늘려야 된다고 주장을 하고 미국 쪽에서는 줄여야 된다고 주장을 하다 보니까 양국의 긴장 관계는 계속 될 것이다. 한 가지 추가해서 고려돼야 될 사항이 트럼프 대통령 자신의 문제인 것 같아요. 예정인의 문답쇼 힘. 오늘은 상공자원부 장관과 세계무역기구 사무차장을 지낸 우리나라 통상인맥의 대부시죠. 김철수 전 장관 모셨습니다. 장관님 반갑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이렇게 귀한 걸음 해주셔서 정말 고맙습니다. 아이,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장관님은 고등학생 때 미국으로 네. 유학을 가셨고요. 거기서 정치학 박사학위를 받고 교수로 일을 하시다가 1973년에 상공부의 특채과장으로 말하자면 이제 통상 분야의 공직 생활을 시작을 하셨죠. 그 이후에 김영삼 정부에서 상공자원부 장관을 하셨고 또 세계무역기구에서 사무차장 등으로 활약을 하셔서 국내 통상인맥의 대부다 이렇게 그러니까 호칭을 받으시는데요. 장관님은 2005년에 네. 무역투자연구원이라는 민간 싱크탱크를 만드셔서 네. 지금도 이제 이사장을 맡고 계시는 것으로 네, 알고 네,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WTO에 네. 가서 또 통상 문제를 한 4, 5년 했고 그 이후에는 그 경제학과 교수로서 네. 통상을 가리켰고 강의를 하셨고 그다음에는 무역투자연구원이라는 연구 컨설팅 회사를 하나 설립을 해서 그 통상 분야 또 투자 분야 이런 분야의 이 정책 연구 서비스나 그 분야의 연구와 컨설팅 서비스를 한 거니까 네. 통틀어서 40년 이상을 그러네요. 통상 분야에서 그 일을 해왔기 때문에 운이 상당히 좋은 사람 중에 하나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2014년에 통상을 넘어 번영으로라는 책을 내셨어요. 네. 그 책을 통해서 대중들에게, 국민들에게 꼭 전달하고 싶었던 핵심 메시지가 있다면 어떤 거였을까요? 제가 통상 분야에 근무하는 기간 중에 우리나라는 아주 최빈 개도국의 네. 상태로부터 아주 중견 무역국을 거쳐서 주요 무역국으로 이렇게 발돋움하는 그런 과정에 그렇죠. 있어서 네. 여러 가지 도전과 기회가 우리한테 주어졌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런 과정에서 어떤 경험을 했느냐 하는 것을 기록으로 남겨두는 것이 후배들이 정부에서 통상 분야를 해결하는 과정에서 참고가 될 수도 있고 우리나라가 통상을 어떻게 해서 그렇게 됐느냐 하는 그런 책들이 거의 없었기 때문에 그런 책을 하나 내는 것이 좋겠다 해서 영문으로 책을 내서 똑같이 발간을 했습니다. 네. 그리고 제가 그 안에 이렇게 읽다가 보니까 이제 그 실제 무역 협상 현장에서 일어났던 이런저런 일화도 담고 계시는데요. 네. 무역 협상을 하다가 포커 게임을 한 적도 있다고 그런 얘기도 나왔는데 어떤 상황이었는지 설명 좀 해주세요. 아마 그때 그가 그런 것이 알려졌으면 아마 제가 목이 잘렸을 것 같습니다만 지금 많은 시간이 지났으므로 네. 한때는 섬유가 굉장히 중요한 우리나라의 수출 품목이었습니다. 섬유, 봉제 뭐 이런 것들이. 그래서 우리 수출의 한 30-40%가 섬유류였고 섬유류가 그 노동집약적인 그런 산업이기 때문에 우리와 같은 개도국 쪽에서 섬유를 많이 이제 선진국 시장에 수출을 함으로써 선진국 시장에서 고용이 감소가 되고 하는 그런 문제 때문에 이 분야의 보호무역주의가 굉장히 강하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돼서 예를 들면 미국이 한국을 대상으로 너네 그 섬유 봉제품 좀 그만 수출해라, 좀 줄여라 그렇죠. 이런 압력을 넣었다는 거죠. 압력을 많이 넣었죠. 핵심
그 품목이 신사복이었습니다. 우리 쪽에서는 늘려야 된다고 주장을 하고 미국 쪽에서는 줄여야 된다고 네. 주장을 하다 보니까 할 수 없이 그 수석 대표끼리 포카 게임을 통해서 이거 이제 말로는 더 이상 진전이 안 된다. 네, 네. 포카를 쳐서 결정하자. 그렇습니다. 아, 그 실제로 게임을 하신 분들은 네. 그 협상단의 대표들이셨던 거예요? 네네. 대표들이었고 다 돌아가신 분이기 때문에 네네. 노진식 국장이라고 노진식 국장님. 계십니다. 네. 그분이 그때 수석 대표로서 네. 포카를 직접 하셨습니다. 네. 그 카드 대결을 했는데 네. 불행히도 우리가 져서 저런. 당시에 알려졌다면 네, 네, 네. 아마 협상에 참여했던 사람이 다 이 자리에서 떠날 수밖에 없었을 것 엄청난 같습니다만. 일이었네요. 네. 아무리 해도 이제 이 쿼터를 늘릴 방법은 없으니까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이거라도 한번 해보자 하는 게 아니었을까 네, 네. 하는 생각이 들기는 하는데요. 그때 당시에 그 이 신사복 한 벌의 수출 금액이 한 150불 정도 네, 됐습니다. 네. 그러니까 섬유 제품으로서는 가장 단가가 비싼 비싼 거죠. 예. 것이었기 때문에 네, 네. 매우 중요한 네. 품목이었죠. 네. 근데 미국 쪽에서는 그것이 조지아주에서 주로 많이 생산이 됐었는데 네, 네. 그때 당시에 카터 대통령이 조지아 출신 아니었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그 섬유 업계가 카터 대통령한테 업소를 해가지고 강력하게. 코타를 줄여라 네. 이렇게 요구를 했었기 때문에 그런 상황이 벌어지게 됐었습니다. 네, 네. 그래서 그게 어떻게 결과가 이 어떻게 돼요? 쿼터를 안 늘리는 거, 그러니까 증가율을 제로로 한 거예요? 아니면은 쿼터를 줄이는 걸로 결론이에요? 증가율이 제로로 됐습니다. 제로로. 그래서 우리가 이제 줄이지는 않고. 네. 그리고 또 그 책에 보니까 칼라 힐스와 칼라일 네. 이라는 얘기도 있더라고요. 네, 네. 어떤 얘기인지 좀 그것도 소개를 해주시죠. 예, 네. 그 칼라 힐스는 한때 미국 행정부의 통상 대표를 지내시던 분입니다. 그런데 그 전화 에피소드는 사실 제가 칼라 힐스한테 전화를 하려고 그랬던 게 아니고 칼라일이라는 제네바에 있는 사무차장 그때 당시에 가트의 사무차장으로 있던 칼라일이라는 사람한테 전화를 하려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그 사람한테 전화를 좀 해달라고 그렇게 비서한테 부탁을 했는데 이 비서가 칼라 힐스한테 전화를 네. 해서 칼라 힐스가 새벽 자다가 2시인가 전화를 3시에 받았겠군요. 네. 물론 자다가 전화를 받아서 네. 그냥 미안하다 그러고 네. 끊고 네. 그 다음 날 아침에 길게 사과 이메일을 써가지고 네. 칼라 힐스한테 보냈었습니다. 그랬더니 바로 다시 메시지가 돌아왔는데 언제든지 당신하고는 네. 대화할 용의가 있다. 네. 조금 일찍 일어나기는 했지만 아무 문제가 없다. 아. 이렇게 회신을 주어서 과연 큰 일을 하는 여자구나 네. 이렇게 생각을 한 적이 있습니다. 요즘 학생들 표현으로는 대인배군요. 네. 원래 네. 변호사에다가 뭐 대학 네, 교수도 네. 하고 네. 미국의 국익을 굉장히 이렇게 앞장서서 수호하는데 굉장히 실적을 많이 낸 사람이었다고 들었어요. 네, 네, 저는 또 그렇습니다. 인상적이었던 게 그렇게 바쁘게 전 세계를 누비고 다니는데 자녀가 이남이녀라 그래서 네, 그 부분도 굉장히 아주 인상적이었습니다. 네. 지금도 매년 네. 저 크리스마스 때는 카드를 보내옵니다만 매년 크리스마스 전에 아마 네. 가족들이 전부 워싱턴에서 만나는 전통이 있는지 네. 그 사진을 찍어 가지고 자녀들하고 같이 가족 손자 그 그렇군요. 카드를 교환하고 있습니다. 네. 그 식당에서 네. 웨이터 노릇도 했고 접시를 닦는 일도 네. 했고 트럭 운전도 했고요. 방학 때 바싹 벌어야. 네, 그렇습니다. 하루는 형님이 전화를 해서 빨리 귀국해야 되겠다. 무슨 일이냐 그랬더니 첫 번째 이야기는
세계화 가족입니다. 무슨 얘기일까요? 세계화 가족이라는 게? 저희 아버님도 그랬고 네. 또 우리 칠남매 네. 칠남매가 모두 외국 유학을 했고요. 제가 WTO에 나가 있을 때는 저희 형님은 파리 유네스코의 철학윤리국장을 하셨고요. 아, 네. 그리고 제 동생은 외환은행에 네. 런던 그 현지법인의 네. 사장을 했었고 그래서 삼형제가 유럽에 가 네. 있었습니다. 제 네. 큰 형님은 저 원자공학을 공부해서 미국의 그 회사에 네. 수석 엔지니어로 오래 근무를 하셨습니다만 네. 그래서 사형제가 한때는 모두 외국에서 네. 근무를 하고 있었습니다. 네. 저희 아버님은 한국은행에 계셨었어요. 네. 그래서 1950년대 초반부터 중반까지 한국은행 총재를 하셨는데 그때 당시에 그 한국의 IMF하고 월드뱅크 가입을 지휘를 하셨습니다. 저희 아버님이 주일대사, 주영대사로 가 계신 그런 시절이 있었기 때문에 네. 주일대사로 가실 때 제가 경기고등학교 2학년 때가 됩니다마는 그때 이제 아버님을 따라서 일본으로 간 게 이제 외국으로 나가게 된 네. 계기가 네. 됐었죠. 그런 가족적인 그런 배경 때문에 네. 외국과 인연을 맺기 시작을 한 것이 네. 제 일생의 많은 부분이 외국 관련되는 일을 하게 된 시발점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다 보니까 정말 세계화된 가족이 됐다. 네. 그런 얘기가 자연스럽겠네요. 네, 네. 선친이신 김유택 전 부총리는 네. 또 말씀하신 것처럼 주일대사, 주영대사를 하셨으니까 그렇게 이제 자녀분들이 해외에 나가서 공부하는 그게 이제 자연스러운 흐름이었겠구나 짐작이 되는데 또 다른 한쪽으로 생각을 해보면 요즘 젊은이들이 얘기하는 금수저셨구나. 그 시절에 막 집에 운전기사도 있고 요리사도 있고 막 정원사도 있는 그런 집에서 성장을 하신 건가? 이런 생각도 드는데 어떠십니까? 네, 운이 좋았다고 네. 생각이 듭니다. 부모님들의 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만은 나름대로 또 고생을 많이 한 적도 있습니다. 네. 특히 그 제가 외국 유학 중에 아버님이 인천에 국회의원 선거에 나가셔서 패배를 지셨군요. 네, 네, 패배를 네. 하시고 네. 가정 형편이 그렇게 좋아지지를 않았고 네, 네. 그때부터 저는 그 제 학비의 대부분을 제가 벌어서 그러셨어요. 네, 벌어서 네. 이렇게 공부를 해야 했고 돈을 벌어서 대학도 졸업을 했고 그러셨어요. 대학원도 그렇게 졸업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유학하던 이제 좀 후반부 대학원 네, 시절 이때는 네, 네. 어렵게 공부를 하셨군요. 네, 네, 그렇습니다. 네. 식당에서 네. 웨이터 노릇도 했고 네. 또 접시를 닦는 일도 네. 했고 제가 트럭 운전도 했고요. 트럭 운전도요? 네, 네. 트럭 운전도 했고 뭐 안 한 일이 없을 정도로 많은 일을 했고 네. 어떻게 단기간에 많은 돈을 벌 수 있느냐 하는 네. 것에 네. 역점을 두어서 일을 찾았기 때문에 네. 이제 방학 때 바싹 벌어야 네, 그렇습니다. 생활비를 마련을 하니까 네, 그런 실례지만 군대는 갔다 오셨습니까? 네, 저는 좀 늦게 갔지만 미국 유학 생활을 마치고 네. 미국 대학의 교수로 재직하고 있는 동안에 뒤늦게 군대를 가게 됐습니다. 교수로 일을 하시다가 네, 교수로 일을 하고 있었는데 하루는 형님이 전화를 해서 빨리 귀국해야 되겠다. 그래서 무슨 일이냐 그랬더니 제가 군대를 안 간 것이 문제가 돼서 아버님이 매일 TV에 나오신다. 국회의원이 되셔서 되신 후에. 국방위원을
하고 계실 때인데 국방위원회 자제가 군대를 안 가고 미국에서 대학 교수를 하고 있다 하는 것이 네. 문제가 됐었던 네, 것 네, 같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열흘 만에 그 짐을 싸가지고 귀국을 네. 했습니다. 그래서 총장한테 가서 양해를 해달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들어와서 네. 제가 대학 교수 출신으로서 한국 군대의 사병으로 갔습니다. 네. 혹시 뭐 아버님 덕을 본 거는 없습니까? 군대에 계시면서. 그거는 덕을 본 게 아니라 아버님 때문에 고생을 했죠. 고생을 했는데 제가 전방에 가가지고 수색중대의 소총수로서 네. 배치를 받아서 낮에는 비무장지대 바깥에서 나와서 근무를 하고 밤에는 그 비무장지대로 들어가서 잠복 근무를 하는 그런 일을 몇 개월 동안 하고 그랬었거든요. 아버님께서 이제 공직 생활을 오래 하셨고 나중에는 이제 국회의원 생활도 하시면서 어떻게 보면 이제 어떤 사회적인 책임감 내지는 어떤 공직의 어떤 태도나 이런 것들도 많은 영향을 주셨을 것 같은데 나에게 가장 중요한 가르침은 이거였던 것 같다. 어떤 거를 꼽으시겠습니까? 제가 고등학교 올라가자마자 이제 있었던 일이 한국은행의 독립 문제가 네. 그때 크게 그 문제가 됐었습니다. 네. 그래서 재무부하고 한국은행 사이에 네. 상당한 갈등이 그렇죠. 있었고 네. 결국은 그 갈등 때문에 아버님이 사표를 제출하고 나오시는 것을 이제 옆에서 보면서 네, 네. 그 신념을 가지고 옳은 일은 끝까지 지켜야 한다 네, 네. 하는 것을 행동으로 보여주셨습니다. 네, 아주 소신 있는 공직자의 자세를 네, 그렇습니다. 또 항상 말씀하실 때 어떤 걸 해도 좋으니까 네 분야에서 최고가 되라 그런 말씀을 계속 네. 해 주셨던 것 같아요. 그런 것을 항상 지표로 삼고 이렇게 살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이번 이야기는 301입니다. 특별히 제가 기억에 남는 것은 1980년대 말에 있었던 미국과의 301조 협상이었습니다. 네, 네. 그때 당시에 슈퍼 301조라고 그랬는데 모든 국민의 관심 사항이었고 네. 그때 신문에 그 아주 주먹 많은 활자로 슈퍼 301조 이런 네. 게 나가지고 예. 마치 미국이 우리가 뭘 잘못하면 와서 다 뺏어갈 것 같은 그런 네. 어떤 위기감, 공포감도 조성이 됐던 그런 쟁점이었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슈퍼 301조라는 것은 미국의 그 무역 상대국에 대해서 불공정 무역 국가로 지정을 하고 어떤 무역 관행이 잘못됐다 그래가지고 그것을 없애도록 협상을 하고 만일 협상이 실패가 되면은 미국이 그 나라에 대해서 무역 보복을 가하는 그런 그 법적인 제도가 슈퍼 301조였습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에 이제 통상을 담당했던 저로서는 어떻게 슈퍼 301조에 의한 불공정 무역국으로 지정되지 않을 수가 있느냐 하는 것에 대해서 고민을 하게 됐고 한국이 불공정 무역국으로 지정이 되질 않고 반면에 일본이나 브라질이나 인도가 불공정 무역국으로 지정이 되는 그런 좋은 결과가 나왔었습니다. 네. 그래서 그러한 중요한 협상이었기 때문에 많이 기억에 남습니다. 네. 자칫하면 우리가 수출하는 데 굉장히 불리한 입장에 설 뻔했는데 그렇죠. 협상을 통해서 그것을 잘 막은 이제 네. 그런 기억이 나시는군요. 네. 그래서 뭐 80년대 중반에
저희들이 처음으로 미국하고 무역 흑자를 내기 시작을 해서 매년 무역 흑자가 조금씩 네, 네. 늘어나고 네. 있었기 때문에 수출만 하지 말고 수입도 좀 해야 되는 거 아니냐 하는 미국하고의 무역에서 너네가 흑자를 내면 네. 너네도 뭔가 책임을 네. 져라. 우리 물건도 좀 사가라. 네, 이제 네. 이런 거죠. 예. 그렇죠. 네. 그때 당시에 미국이 문제를 삼았다는 것은 이제 농산물의 네. 수입 개방이었습니다. 농산물은 공산품하고 달라서 정치적으로 매우 민감한 그런 네. 분야였기 때문에 쌀을 비롯해서 많은 농산물이 수입이 안 되게 돼 그렇죠. 있었습니다. 그때 당시에. 그래서 농산물을 개방을 좀 더 해달라 하는 그런 요구가 하나 있었고요. 그래서 그 뭐 농산물은 사정이 어렵다는 것을 뭐 여러 가지 설명을 해서 그 미국 측을 설득하려고 노력을 네, 했고요. 네. 그때 당시에 제가 그 농산물의 추가 개방 문제는 상상할 수가 없다, unthinkable하다 네. 이렇게 표현을 네. 협상 테이블에 앉아서 아. 이제 한 기억이 납니다만은 이건 정치적으로 우리한테 너무 민감한 문제다. 민감한 네. 문제 이렇게 얘기를 해서 방어하려고 노력을 했고요. 네. 아까 이제 농산물 부분이 참 정치적으로 민감하고 방어하기도 참 어려웠지만 어쨌든 최선을 다해서 방어를 했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우루과이 라운드 막판 협상에서 협상 자체는 열심히 잘 하고 돌아왔으나 쌀 시장에 대한 접근권을 이제 허용한 거 그것 때문에 저희 기억으로는 그때 총리하고 농림부 장관이 경질됐던가요? 네, 네. 큰 정치적인 소용돌이가 네. 있었잖아요. 네, 쌀 개방 협상은 네. 참 어려웠던 네. 협상인데요. 엄청난 그런 정치적인 대가를 치르면서 저 쌀 시장을 완전 개방하지 않고 네. 그 미니멈 마켓 액세스라는 최소 최소 시장 시장 접근. 접근 예. 그런 그 방식으로 해결이 됐습니다만은 네. 그 수포 301조 협상에서도 미국이 처음에는 농산물 시장 개방을 밀어붙이려고 그랬던 것 같아요. 그 이름이 우루과이 라운드라고 지어진 것은 네. 가트의 다자간 무역 협상에 대한 어떤 협의를 우루과이의 어떤 도시에서 시작을 했기 때문에 그런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근데 이제 그때 당시에 우리 쌀 시장 개방으로 이렇게 논란이 있을 때는 우루과이가 왜 우리를 괴롭히냐고 우루과이 라운드 하니까 다만 그 도시에 그 우루과이에 네. 있는 도시에서 시작했을 뿐인데 네, 네. 그런 해프닝도 있었죠. 네. 그렇습니다. 네. 김동휘 상공장관께서 가트에 회의가 있어서 이제 국회에 가가지고 저는 가트에 출장을 가야 돼서 죄송하지만 자리를 비워야 되겠습니다. 그렇게 말씀을 하니까 뭐 국회의원이 아니 가트를 쓰고 어디를 가시냐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를 제가 네. 옆에서 지켜봤습니다만 네. 그때 당시에 이제 저희가 보도를 보고 기억하는 거는 김영삼 당시 대통령께서 쌀 시장은 내가 대통령직을 걸고 맡겠다. 이런 네. 얘기를 워낙 강력하게 선언을 하셨기 때문에 이제 농업에 종사하시는 분들은 대통령이 약속을 지켜야 한다. 그런 얘기를 하셨고 네. 네. 결국 우리가 최소 시장 접근을 허용하기는 했지만 그 쌀 시장을 그 정도라도 지키기 위해서 다른 부분에서 너무 많이 양보를 했다. 그런 평들도 나중에 나왔었어요. 그런 평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그거는 뭐 그렇지 않았던 것 네. 같습니다. 아주 적극적으로 그 협상에 개입을 하고 또 우리나라가 바라는 바를 달성을 한 최초의 다자간 무역 네. 협상이었거든요. 네. 그때 당시에 그 우루과이 라운드라는 것은 우리 경제에 엄청난 도움을 네. 가지고 온다. 이제는
한미 무역 마찰을 걱정을 그렇게 안 해도 될 것 같다. 왜냐하면 국제 규범이 생기고 그렇게 되면은 미국도 그 규범에 어겨서 마구잡이로 막 통상 요구하고, 예. 통상 공세를 하지 못하게 될 것 아니냐. 그래서 쌀 시장 개방이라는 엄청난 정치적인 대가에도 불구하고 우루과이 라운드는 굉장히 플러스가 되는 결과를 가지고 왔다 이렇게 믿고 있고 지금도 네. 그것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이번 이야기는 제네바입니다. 제네바는 오랫동안 근무하신 곳이죠. 네, 한 네. 4년 가 있었죠. 네. 네. 제가 사실 양자 간의 통상 문제와 함께 다자 간의 통상 문제도 같이 다뤘습니다. 네. 이제 제가 당시에 상공부의 제일 차관보로 네. 있었던 시절인데 협상 그룹을 13개로 나누어서 협상이 진행이 됐었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 정부가 저를 그 협상 그룹의 의장으로 추천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협상 그룹 넘버 8 제 8번째 그 협상 그룹을 맡게 네, 의장으로. 네, 협상 그룹의 의장을 맡게 돼 가지고 그 이후에 5년 동안 제가 제네바를 1년에 4-5번씩 네. 왔다 갔다 하면서 협상을 리드해 나갔고요. 제가 다룬 그 제일 중요한 문제는 그 반덤핑 협정의 개정 문제였습니다. 네. 지금 미국이 이제 반덤핑 그 관세를 통해 가지고 상대국의 수출을 봉쇄하려고 지금 네. 많은 공세를 취하고 있고 그래. 그거를 수시로 무기로 쓰려고. 네, 무기로 하니까. 쓰려고 그래 이제 네, 표현이 네. 그게 맞겠습니다. 네. 이 처음으로 다자간 무역 그 협상을 한 거죠. 네. 그렇게 해서 미국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조금 개선이 됐습니다. 그랬었기 때문에 WTO가 1995년에 설립이 되는 과정에서 그때 당시에 김영삼 대통령의 세계화 정책을 국정에 아주 중요한 그런 방향이었기 때문에 국제기구의 고위직으로 누가 한 사람이 가면 좋겠다 하는 그런 또 필요성도 있었고 그래서 저한테 사무차장이라도 가겠느냐 그러고 물어봐서 뭐 그런 상황에서 제가 좋다 한번 가서 해보겠다 그렇게 이제 승낙을 하게 됐었습니다. 사무차장으로 가 계시는 동안 뭐 여러 가지 업무를 하셨지만 특히나 중국의 세계무역기구 WTO 가입 협상을 담당을 하셨다고 들었어요. 네, 그래서 네. 그때 그리고 나서 이제 뭐 2000년 넘어서 중국은 진짜 가입을 했고 지금 엄청난 경제대국으로 성장을 했는데 당시 중국의 WTO 가입과 관련해서 어떤 쟁점이 있었고 어떻게 타결이 됐는지 그것도 궁금합니다. 그 중국은 사실 86년에 가트 가입을 신청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그 가입이 그렇게 쉽게 이루어질 것 같지 않으니까 좀 그 수면 상태로 들어갔다가 WTO가 95년에 설립이 되면서 중국 경제도 위상이 커졌고 WTO를 꼭 가입해야 되겠다는 정책적인 그런 결정도 내리고 난 다음에 적극적으로 가트 가입을 추진하게 그 됐죠. 그런데 그 중국이 그때 당시만 해도 시장 경제의 요소들이 도입이 되기는 시작했지만은 기본적으로는 사회주의 경제 체제였지 않았겠습니까? 이제 그렇게 되다 보니까 WTO의 규범과 맞지 않는 그런 제도를 많이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런
것 때문에 가입 협상이 오래 걸린 거죠. 그래서 15년이 걸렸습니다. 예를 들어서 뭐 베트남 같은 경우는 17년이 걸려서 가입을 했고요. 러시아는 19년, 네. 카자흐스탄은 20년. 이렇게 오랜 시간이 걸렸는데 WTO에 가입한다는 것은 다른 국제기구에 가입하는 거하고 조금 다른 것이 가입의 조건을 회원국하고 가입 신청국하고 이렇게 협상을 통해서 그 가입을 하게 네, 되는 것이기 때문에 네. 협상이거든요. 그것도. 그러니까 그래서 가입 협상이라는 네. 표현이 그러면 중국이 미국하고 협상해야 되고 네. 중국이 EU하고 그렇습니다. 협상해갖고 그런 것들을 다 정리해서 WTO가 네, 이렇게 네. 교통 정리를 해서 네, 네. 가입이 이제 승인이 그렇게 하는 되는군요. 거죠. 장관님께서 95년부터 99년까지 이제 4년을 계셨으니까 거의 임기 동안 중국하고의 협상을 계속 해오신 셈이고 그리고 이제 직후에 2001년에 가입이 이제 성사가 되지 않았습니까? 중국의 경제적인 위상이 앞으로 10년 후, 20년 후에는 이 정도로 이제 커질 거야 하는 어떤 전망이 있으셨을 거 아니에요, 당시에. 그때 생각하고 지금을 비교를 하면 어떻습니까? 중국이 이 경제 발전 속도가 워낙 빨랐었거든요. 네. 78년에 중국이 시장 개방을 시작을 네. 해가지고 경제가 연간 10%, 15%로 성장을 하는 아주 무서운 속도로 성장을 하게 되기 때문에 2020년에 가서는 미국을 능가할 것이다 하는 그런 전망도 네. 있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일부 국가에서는 중국을 많이 경계를 했고 그랬기 때문에 많은 요구사항을 네. 가입 협상에서 내놨고 더 까다롭게 했을 수가 있겠네요. 네, 그렇게 됐었다고 생각이 듭니다. 지금 이미 일본을 누르고 네. 세계 2위의 네, 경제대국이 네. 됐고 그렇습니다. 네. 언제 미국을 능가하느냐가 시간의 문제일 네, 뿐이지 네, 그렇죠. 굉장히 가까이 가고 있다고. 그렇습니다. 그렇게들 전망을 하는 것 같습니다. 네. 그 미국이 이렇게 신경을 많이 쓰는 네. 이유도 네. 이제 그런 그 세계의 경제 패권을 누가 쥐느냐 네, 네. 하는 것하고 연관이 돼서 네. 중국에 대해서 견제를 그렇게 강화하고 있는 것 아닌가 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저희 집사람이 제가 장관을 하고 있을 때 병이 걸렸었어요. 저런, 예. 네, 그랬는데 그 수술을 한 의사가 너희 남편은 네. 그렇게 물어보더랍니다. 네. 말없이 건네주고 달아나 차가운 손 가슴 속 이어주는 눈물 젖은 편지.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한 후에는 미중 무역 전쟁이다라는 얘기가 나올 만큼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을 향한 공세를 아주 강화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경계심이 분명히 배경에 깔려 있기 때문이기도 할 텐데요. 그래서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에 대해서 수백억 달러에 해당하는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또 선언을 했고 추진하고 있고 중국은 최근에 보니까 그런 부분을 WTO 분쟁 해결 절차에 또 제소하기도 하고 그래서 지금 이제 점점 더 뭔가 거칠어지고 있는 상황인데 네, 네. 이 미중 통상 분쟁의 앞날을 어떻게 예상을 하시는지 일단 그게 궁금합니다. 네, 아유 참 어려운 문제인데 지난 3월에는 미국이 그 철강하고 알미늄에 대해서 232조라는 그 국가 안보 조사를 했었죠. 네네. 그래가지고 이게 안보에 위해가 된다는 판정을 내려서 네네. 모든 철강 제품에 대해서 25%, 알미늄에 대해서 10%의 추가 관세를 물리겠다 하는 네. 정책을 발표를
했고요. 무역 확장법 232조에 근거해서 네, 그렇습니다. 그래가지고 또 그 미국이 301조 조사를 중국에 대해서 했는데 미국의 그 지적 재산권을 중국이 침해를 하기 때문에 500억 불에 해당하는 중국 제품에 대해서 관세 25%를 추가로 매기겠다. 이렇게 위협을 한 상태죠. 이제 그런데 기본적으로는 중국의 대미 무역 흑자가 미국 통계에 따르면 3,750억 불인가 그래요. 2017년도에 미국의 전체 무역 적자가 8천억 불인데 그러니까 한 50%가 중국과의 무역에서 나오는 그런 거이기 때문에 중국에 대해서 2천억 불의 무역 적자를 줄여라. 이렇게 숫자를 내놔라. 이러고 미국이 요구를 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문제가 하나 있고 또 하나는 중국이 중국 제조 2025라고 그래가지고 쉽게 첨단 산업에 대해서 2025까지 2025년까지 이제 세계적인 산업으로 쉽게 첨단 분야를 육성하겠다 하는 계획이 있거든요. 근데 그 계획을 뭐 반도체 분야도 있고 항공 분야도 있고 뭐 바이오 분야도 있고 중국이 경제 패권을 시도하는데 이게 견제를 하지 않을 수가 없는 상황으로 미국 조야에서는 이걸 받아들이는 것 같습니다. 또 중국의 외국인 투자가 미국에 들어와서 미국의 기술을 빼가지고 하는 것을 막겠다는 그런 제도도 강화를 하고 또 지적재산권을 통제를 하는 그런 정책은 계속 지속이 될 것으로 이렇게 봐야 되기 때문에 양국의 긴장 관계는 계속 될 것이다. 그러나 그 무역 전쟁으로 가는 것은 양국이 자제하도록 그렇게 노력할 것이다. 그런 전망입니다만 한 가지 이제 그 추가해서 고려돼야 될 사항이 트럼프 대통령 자신의 그 문제인 것 같아요. 이분이 워낙 이 예측 가능성이 없는 그런 분이고 이랬다 저랬다 하는 그런 성향이 크기 때문에 트럼프 팩터가 양국의 무역 관계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그렇게 봐야 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뉴스를 보면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집권한 이후에 뭔가 굉장히 거칠게 무역 분쟁으로 몰고 가고 있다라고 느끼지만 사실은 그 저변에는 이 경제 패권을 둘러싼 미중 간의 긴장 관계가 아주 거대한 어떤 구조적인 문제가 자리를 잡고 있군요. 그 이 무역 분쟁은 사실은 뭐 중국의 문제일 뿐만 아니라 우리나라에 대한 미국의 압력도 지금 거세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작년에는 한미 FTA를 완전히 뭐 이거는 없었던 걸로 할 수도 있다. 뭐 이런 폐기를 뭐 거론까지 해가면서 압력을 행사를 했고 결국은 이제 지난 4월에 일단 재협상이 타결됐다 하고 발표는 했는데 최근엔 또 다른 얘기들도 나오는 것 같아요. 재협상 타결된 그 내용에 대해서 한미 FTA 그 내용 자체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를 하시는지 의견을 좀 먼저 듣고 싶습니다. 그 FTA 재협상의 자세한 내용은 아직 발표가 안 된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정확하게 평가하기는 어려운데 저는 폐기가 되지 않았다는 것이 상당히 중요한 사실이다. 강하게 우리가 밀어붙이고 그래서 폐기가 됐다면 그것은 상당히 치명적일 수도 있다. 그래서 뭐 일부 양보를 한 것만은 사실이지만은 그렇게 치명적인 그런 양보를 한 것 같지는 않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보면 다행스러운
읽었다. 지금 정책을 담당하고 있는 뭐 후배 공무원이나 아니면 지금 현재 정부 전체에 대해서 그런 미국의 어떻게 보면 좀 험악한 통상 공세에 우리가 슬기롭게 대처를 하려면 이런 걸 유념했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제안이 있으시면 좀 얘기를 해주세요. 네, 뭐 앞으로 그 트럼프 행정부의 통상 공세는 FDA 재협상이 끝났다 해서 중단되는 거는 아닐 것 같습니다. 미국이 그 통상 확장법 232조에 대한 자동차하고 자동차 부품에 대한 조사를 시작하겠다고 발표를 했죠. 270일 이내에 조사 결과가 나오게 돼 있고 그렇게 돼서 자동차 수출이 문제가 될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85만 대를 수출을 하는 그런 시장에 철강과 비슷한 그런 결론이 도출이 돼서 예를 들면 뭐 25%의 관세를 추가로 물어야 된다든지 이런 문제가 나올 가능성이 아주 많다고 저는 봐지고요. 또 그것에 이어서 반도체에 대해서 232조 조사가 이루어질 거라는 전망도 있고요. 그런 반도체가 우리 경제를 지금 지탱해주고 있는 그런 산업인데 그거에 대한 문제도 있고 이제 그래서 정말 예의주시하고 이런 그 통상 정책의 폐해에 대해서 우리 단독으로 그 대응하기보다는 다른 나라들하고 힘을 합쳐서 대응을 하는 것이 필요할 것 같아요. 그런 공동정선을 펼쳐서 미국 정책에 대응을 하고 이렇게 세계 경제가 나빠지면 결국은 미국 경제에도 나쁜 영향을 미친다 하는 것을 알리고 또 무역 적자가 조금 생긴다고 그래서 그게 무슨 경제에 치명적인 그런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니라 하는 것이 다 그 경제학자들의 주장이고 논리인데도 불구하고 그걸 마치 뭐 무역 적자 흑자가 이거 미국의 그 경쟁력을 좌우하는 그런 것처럼 트럼프는 얘기를 하니까 같은 입장에 있는 나라들하고 손을 잡고 협력해라. 이 부분을 좀 깊이 새겨야 될 것 같습니다. 굉장히 지금 필요한 자세인 것 같고요. 저희가 과거에 이제 통상 협상 뒷얘기 이런 거를 이렇게 들어보면 굉장히 잘했던 부분도 있지만 또 어떤 경우에는 한 부서에서 오래 있지 못하고 금방 맡은 지 얼마 안 된 사람이 카운터파트로 막 5년, 10년 그 업무를 하던 사람들하고 협상을 하다 보니 국익을 좀 놓치는 경우가 있다. 또 우리가 기본적으로 외국어로 협상을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서 좀 충분하지 않아서 국익에 좀 해를 끼친 경우도 없지 않다. 이런 얘기들을 좀 들었거든요. 제일 문제가 되는 것은 통상의 주무부서를 자주 옮기는 거. 그게 그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는 그 정권이 바뀔 때마다 이 통상부서를 옮겨야 된다는 그런 논리가 자주 이렇게 등장을 하고 사실 실질적으로 통상 문제가 그동안에 산업부 쪽에 있었다가 외무부로 갔다가 10년 만에 다시 산업부로 오고 그런 상황에 이제 있다 보니까 전문성이 사장이 되고 언어 능력이 퇴보하는 그런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이제 그렇기 때문에 제일 중요한 것은 그 통상의 주무부서를 그렇게 바꾸지 않는 것이 통상을 잘 이끌어가는 아주 기본적인 요인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인사 정책에 있어서도 우리는 조금 너무 빨리 이렇게 사람들을 바꾸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에너지 쪽에서 근무하던 사람이
통상으로 오고 통상에서 근무하는 사람이 산업 쪽으로 가고 이런 일들이 아주 수시로 이렇게 일어나고 있는데 네. 그것도 이제 전문성을 해치는 그런 결과가 되고 영어를 꼭 해야 되는 부서에 있다가 그렇지 않은 부서에 가면은 또 그 안 하게 되고 네, 네. 이렇게 되면 그 언어의 능력이 상당히 문제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안 쓰면 잊어버리잖아요. 네, 그렇죠. 그리고 요즘 젊은이들 중에 국제기구에 관심 있는 젊은이들이 많습니다. 젊은이들이 어떤 역량을 좀 평소에 쌓고 어떤 자세를 가지면 국제기구에 좀 취업을 할 수 있고 성공적인 경력을 쌓아나갈 수 있을지 그 부분에 대해서도 조언을 좀 해주시면 좋겠네요. 그 국제기구에서 근무하는 것은 정말 한번 목표로 삼을 만한 그런 거라고 저는 생각이 네. 들어요. 네. 근데 뭐 역시 그 분야에 있어서도 외국어의 문제와 전문성의 문제가 크다고 보여집니다. 외국어 능력은 말을 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쓰기를 잘 써야 하는 그런 과제가 문장을 잘 써야 된다는 네. 말씀이시군요. 예. 리포트를 늘 써야 되기 때문에. 리포트를 늘 써야 되고 네. 회원국들이 토의하는 결과를 잘 요약을 해서 그 회의 결과를 요약을 해야 되는 일이 아마 일의 많은 부분이 그게 될 것 그러니까 같아요. 외국어로 듣고 말하고 의사소통에 문제 없다 이 정도가 예, 아니고 이게 정말 잘 쓰는 수준까지 훈련이 좀 필요하군요. 잘 써야 될 뿐 아니라 빨리 써야 하고요. 시간을 항상 다투는 네. 그런 거기 때문에 영어 작문 실력이라고 그럴까요? 그런 것에 대한 훈련을 많이 하고 가는 것이 네, 네. 그게 아주 필수적인 그런 덕목으로 생각이 들고요. 뭐 통상 공무원을 하실 때도 그렇고 뭐 장관을 하실 때도 그렇고 전 세계로 이제 협상을 하러 다니셔야 하니까 아무래도 시간이 부족하셔서 그렇겠지만 뭐 번듯한 휴가를 가족하고 별로 보낸 적이 없다 이런 말씀을 하셨던 것 같은데 그래서 가족들에게 특별히 미안하거나 고맙게 여겨지는 부분이 좀 있으신지요? 뭐 바쁘다는 핑계 네. 때문에 제가 가족들을 뭐 잘 돌보지를 못했던 것은 뭐 어쩔 수 없는 일이었지만 이제 집사람이 이제 많이 대역을 해 주었고 네. 제가 특별히 하나 미안하게 그 생각이 들었던 것은 저희 집사람이 제가 장관을 하고 있을 때 병이 걸렸었어요. 저런, 예. 그런데 그 병이 좀 심각하고 그래서 네. 미국에서 수술을 네, 네. 하게 됐었어요. 저는 물론 가지를 못했죠. 그래서 우리 애들을 딸려 보내가지고 간호를 하게 하고 네. 이제 그랬는데 그 수술을 한 의사가 너희 남편은 어디 갔냐? 그렇게 물어보더랍니다. 네, 그래서 아주 그 미안한 마음이 어떻게 이제 보면 그게 일생에서 제일 중요한 네, 일인데 그렇죠. 그죠? 네, 그렇죠. 근데 뭐 네. 그동안 정말 수많은 통상 협상을 해오셨는데 그 협상 테이블에서 터득한 어떤 전략이나 기술이라고 할 만한 것 중에 우리가 인생에서 부닥칠 수 있는 다양한 상황에 좀 적용할 만한 거 그런 인생의 다양한 상황에 적용해 볼 만한 협상의 기술 같은 게 있을까요? 제가 WTO에 가 있는데 한국 협상학회에서 네. 한국 협상 대상을 나한테 주겠다고 네. 그렇게 해가지고 처음으로 제가 그 상을 받게 됐습니다. 네. 항상 동상 협상을 하면서 우선 상대방을 잘 알아야 한다 하는 것에 상당한 무게를 두었던 것 네. 같습니다. 그래서 그분의 경력이나 자라온 배경이나 이런 것들을 아주 조사를
많이 했던 것 나와 같고요. 마주 앉게 될 상대가 어떤 사람인가. 어떤 사람인가 하는 거를 잘 알고 그 사람을 대할 때는 항상 정직하게 대한다 하는 것이 임기응변적으로 이렇게 대하기보다는 꾸준하게 정직하게 성심성의껏 대해야 된다 하는 그런 일종의 그 아주 신념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걸 실제 협상 과정에서 보이려고 노력을 했고요. 그러니까 신뢰의 기반이 이제 만들어지는 거죠. 꾸준히. 네. 예. 그래서 그렇게 꾸준히 하다 보면은 그것이 합의를 하는데 도움이 되더라. 네. 이런 경험을 뭐 너무 많이 했기 때문에 그런 것이 다른 협상장 밖에서 다른 경우에도 적용이 되지 않을까. 상대를 제대로 알고 그다음에 정말 믿을 수 있는 어떤 신뢰관계를 만들어가는 거. 그게 뭐 협상장에서도 그렇고 뭐 인생에서도 굉장히 중요한 어떤 원칙이 될 수가 있겠네요. 그래서 저는 협상을 하면서 그 디테일에 대해서 굉장히 중시를 했어요. 모든 문제에 대해서 디테일을 잘 알고 있어야 상대방에서 얘기하는 것에 대해서 반응을 적절하게 보일 수 있고 그렇게 하기 때문에 항상 공부를 많이 했던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혹시 평소에 좋아하는 노랫말이나 어떤 즐겨 암송하는 식기 같은 게 있으세요? 글쎄요, 제가 그 편지라는 무슨 말없이 네. 아, 그 곡이요? 그 노래를 자주 불렀던 것 같고요. 말없이 건네주고 달아난 차가운 손 가슴 속 이어주는 눈물 젖은 편지 하얀 종이 위에 곱게 써내려간 나의 진실 알아내고 난 정말 울어버렸네. 멍 뚫린 내 가슴에 서러운 제장의 문답쇼 힘. 원조받던 나라가 수출 강국이 되기까지 무역 협상의 전선에서 소리 없는 전투를 치러낸 통상 한국의 선봉장 김철수. 그의 이야기를 들으시면서 인생에 꼭 필요한 협상의 지혜까지 함께 얻으셨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